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이재용의 뉴삼성입니다. 네,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참 오래 걸렸어요. 10년 가까이 만에 이제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진짜 완전히 끝난 건 맞아요? 완전히 끝났죠. 네. 그러니까 사법농단은 사면을 받아서 완전히 끝났고, 네. 그리고 이번 건의 쟁점은 이거였죠. 그러니까 회계부정이었잖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장부가가 2,800억이었는데 이거를 네. 4조 얼마로 한 회계부정으로 한 것에 대한 네. 뭐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났으니까 이제는 아무런 사법 리스크는 다 사라졌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너 리스크, 10년 가까이 외쳐왔던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사실 새 시대가 열렸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잃은 것도 많고 해야 네. 할 것도 많고 할 수 없지만 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10년 가까이 동안 이제 삼성이 잃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기업이라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삼성전자는 기술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테크 기업이니까 기술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술이라는 게 변화가 네. 작은 변화도 있지만 거대한 수레처럼 큰 변화의 물길이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이폰이 16 나왔잖아요. 네. 그죠? 네. 보통 기술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5에서 20년 사이에 큰 변화가 한 번씩 옵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한 15, 16년을 갔고요. 그 다음 모바일로 넘어왔고, 네. 이게 모바일이 지금 16쪽 오면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접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큰 변화 때 선제적으로 변화해서 기술을 앞서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삼성은 사실은 요 사법 리스크 기간에 그 시기를 놓쳤다. 근데 치명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회사들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삼성이 AI 분야에 삼성의 이름을 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지 않죠.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변화의 타이밍을 너무 놓쳤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잖아요. 네. 20년 사이에 가장 큰 반도체 변화는 뭐냐 하면은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반도체는 CPU는 인텔이 주도를 했고요. 메모리는 삼성이 주도했습니다. 네. 그때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었냐면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습니다. 헤게모니가 공급자를 다 쥐고 있었어요. 네. 우리 좀 생각해 보면 노트북 바꿀 때 인텔 11세대냐 12세대냐 네. 뭐 이런 걸 따졌고 네. 메모리도 DDR4냐 DDR5냐 그거를 따진 모든 나머지 밸류 체인들은 네. 그냥 그 인텔과 삼성전자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됐어요. 저기서 인텔이 CPU를 11세대를 내놓을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야 네. 돼요. 그에 맞춰서 장사를 해야 되고 메모리도 삼성이 내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인텔과 삼성이 거의 15, 20년간을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공급자 마인 위주의 시장이었던 거죠. 우리가 안 주면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1위를 고수해 오다가 네. 요 10년 시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반도체 시장이 수요자 시장으로 빠르게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CPU와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시장에서 모든 가전업체 심지어는 자동차 기계까지 네. 반도체 다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게 필요한 설계를 해서 그거를 맡겨서 바뀌는 네. 모든 분야에 반도체 다 들어가니까 수요자들이 중심된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제일 덕을 본 게 TSMC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점유율도 확 그렇죠.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기간이 바로 요 기간이었어요. 너무 결정적인 시간대였다. 시간이었죠. 그렇죠. 인텔이 지금 망가졌잖아요. 네. 인텔은 거기에서 완전히 망가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HBM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HBM이 하이닉스는 성공했고 삼성은 왜 실패했을까를 보면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인데도 불구하고 수요자 중심형 네.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 갖다 파치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은 그렇게 장사하지 않았거든요. 오 기다려 우리 5세대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 그 관습이 남아있던 그렇죠. 거네요. 줄을 서시오. 자기들이 재고 조정하면서 가격 조절, 현물가 조정하면서 장사를 해왔죠. 네. 그런데 하이닉스는 그 시장에서 뒤처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HBM이라는 소유자 중심의 메모리 시장 들었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삼성은 일단 조직 자체가
수요자 중심의 메모리 시장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현준 부회장이 들어가서 설계부터 뜯어고쳐라. 네. 수요자 중심으로 빨리 바꾸라. 막 지금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사법 족쇄 10년은 네. 딱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됐잖아요. 네. 23가지의 혐의가 이제 되면서 사실 이제 뭐 너무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 그리고 무조건 기소하는 거에 대한 이런 관습은 좀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분석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상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게 기소가 되었다. 100% 유죄입니다. 아, 그럼 상법까지 갈 수 있네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제가 판례들을 쭉 보니까 네. 그나마 상법이 되기 전에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상법 통과가 되고 나서 계속 갔다면 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네. 뭐 무리해서 총수를 계속 10년간 붙들고 뭐 여러 가지 경영 방해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법은 정의는 살아 있어야죠. 네, 그럼요. 분명한 뭐 것이고 잘못한 부분은 바로 잡는 건 당연합니다. 오히려 저는 네. 그때 기소된 것이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 좀 보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시간은 지났고 네. 과제들은 쌓였어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저희가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데 기술, 조직, 네. 글로벌 문제도 있고 지배 구조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좀 짚어주시겠어요? 가장 큰 주요 사안으로? 우선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삽족죄를 풀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개인적이면서 삼성그룹 전체의 과제는 지배구조의 지배구조.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네. 과제는 하나 남아 있죠. 네. 지배구조의 마지막 퍼즐은 뭐냐면 지금 여전히 그 22대 국회에서도 네. 또 조국 혁신당 의원이 보험법을 네. 발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거는 삼성그룹은 사실 삼성전자가 다예요. 네. 전자의 물산을 통해서 간접 지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생명을 통해서 우회 지분으로 네. 지분하고 있는데 물산 지분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죠. 네. 생명 지분이 가장 많은데 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이 8.5%인데 보험법에 따르면 3% 이상은 다 연결권이 행사할 수가 없죠. 통과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5% 정도를 물산이 사들여야 되는데 그게 32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결 나기 전에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에 들어갔죠.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을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딩스가 생기게 되고 이 홀딩스를 삼성전자에서는 당장 상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어떤 상장하면 가치가 한 30조 돼요. 그럼 그게 수합이 되죠.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상법 통과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 과제 남아 있지만 첫 번째 과제 어쨌든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켜야 된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과제가 사실 더 심각한데 우리가 이번 2분기 실적을 봐서 알겠지만 저는 3분기, 4분기 실적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물론 지난주에 트럼프 정부에서 H20 그 엔비디아의 제품을 중국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2분기 같이 1조 원 가량의 재고를 떨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영업이익은 그냥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또 문제 심각한 건 뭐냐면 역시 그 HBM 6세대가 양산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 과제죠. 그게 태우려면 이미 퀄리파이를 통과시켜야 됐어야 되고 AMD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AMD는 전체 시장이 10%도 안 돼요. 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원래 지금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35% 40% 되고 내년 50%가 넘고 2028년도 60%라 그래요. 그렇죠. 매출 비중이 60%인데 영업이익 비중은 70% 80%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HBM의 양산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업이익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게 딱 그 전환점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마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 9월에 취임한 전현준 부회장이 본원적 기술력 회복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냐면은 몇 가지 짚어야 될 대목들이 있어요. 네. 2015년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삼성전자를 분석하면서 재밌는 리포트를 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건희 회장의 자본을 impatient asset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내의 자본, 네. 인내의 자본이라고 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 미국식 상업 자본의 특징은 주주 자본의 특징은 굉장히 빠른 회전율을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PBR을 이야기하고 투자하면 빨리 매출 만들고 이익 남겨서 배당하고 자주 소각해서 계속 이익을 돌려줘야 되는 요 순환이 굉장히 빠른 자본 형태인데 이 사우스 코리아의 이 제조업 자본은 그런 자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자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아요. 대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의 자본, 산업 자본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하고 PBR을 비교하는 자체가 넌센스예요. 아, 왜냐하면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굉장히 큰 자본의 투자가 필요해서 오랜 R&D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수출하는 형태고 네. 저쪽은 말 그대로 빅테크니까 공장도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플랫폼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본을 돌리니까 PBR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걸 똑같은 잣대로 PBR을 비교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네요. 기준 자체가 다르죠. 거네요.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독특한 거죠. 이 사우스 코리아의 이런 자본 형태가. 그런데 세계를 리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자본 형태를 인내의 자본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의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랜 동안의 R&D를 통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압도적인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0.5나 1사이클을 앞서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가져간 형태.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새로운 형태의 경영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싸운 게 삼성전자예요. 사실은 그 수혜를 언제 누렸느냐. 이건 회장이 쓰러지고 2017년도에 누렸습니다. 네. 그때 뭐가 터졌냐면 스마트폰 터지면서 낸드 플래시가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건 회장이 결단으로 가지고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재밌는 거는 2017년도에 우리가 그 사브리스크가 딱 터지자마자 네. 엘리엇이 왔잖아요. 그렇죠. 엘리엇이 와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재판 받으면서 기록을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는 삼성전자도 빅테크처럼 많이 배당하고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그게 지금의 삼성전자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그 이전까지 삼성전자의 배당은 카펙스 그러니까 잉여 현금으로 해서 배당 금액이 약 15%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엘리엇이 얼마를 요구했냐면은 카펙스의 75%의 배당을 요구했어요. 네. 그렇게 못한다라고 거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경영 상속이 일어나면서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고 현재 카펙스의 50%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사주도 굉장히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내의 자본의 힘으로 기술력을 쌓아와서 경영을 했던 삼성전자가 구글이나 메타처럼 빅테크 형태의 경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CFO들이 균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자본력과 자본 회전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는 뭐가 됐느냐? R&D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결과가 7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네. 2024년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손을 든 거죠. 정의연 부회장이 네. 삼성전자가 본원적 기술력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한 7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는 네. HBM을 어떻게 양산을 태우고 영업이익을 확보할까도 시급하지만 사실은 리더로서의 역할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하고 그렇죠. 원래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였지를 다시 고민하고 본인이 몇 번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기술에 대해서. 네. 실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빅테크 같은 기업이 아니에요. 거기는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애플도 조차도
팍스콘에서 제조를 하지 본인들은 다 디자인하고 하는 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삼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거를 꾸준히 R&D를 해서 본인의 자기들의 얼마나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기술 격차를 만들어서 네.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그거로 갈 건지 아니면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를 M&A를 해서 그 기술을 확보하든지 이 두 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M&A를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거는 체질상 익숙치 않다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아내리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기업이에요. 기업 구조, 기업의 네. 어떤 특성상. 네. 국내 10대 그룹 중에서 M&A로 성장한 그룹은 딱 3개 있습니다. 어디예요? SK그룹. 그렇죠. SK그룹은 본인의 게 없어요. SK그룹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한국정유인수에서 이노베이션 만들었고요. 네. 한국통신인수에서 SK텔레콤 만들었고요. SK하이닉스 인수에서 현재 반도체가 된 거예요. SK그룹은 유일하게 자기 손으로 제조업을 시작한 거는 현재 SK온 네. 배터리밖에 없습니다. 저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그다음 그리고 M&A로 성장한 기업은 하나그룹이죠. 그렇죠. 하나는 5년마다 구축체 M&A에서 이만큼 성장을 한 것이고 그런 그룹들은 외부 기업을 가져와서 자기 걸로 잘 화학적 결합을 잘 시키는 그룹 특징들이 있는데 삼성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이건희 회장은 M&A를 하지 않았고 그걸 택하지 않은 거죠. 특별한 경우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 사브리스크에 있을 때 언론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엄호를 했어요. 왜 빨리 풀어줘야 되느냐에 대한 엄호를 두 논리를 풀었는데 첫 번째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디시전 할 사람이 없다. 그 리더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M&A 하는데 메이크 디시전 할 사람이 필요하니 네. 좀 빨리 리스크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논거는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글로벌 기업 정도 되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할 사람이 이재용 회장밖에 없다. 네. 두 가지 논거가 제일 컸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뭘 얻었지? 네.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젠 진짜 실행해야 하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 뉴삼성을 위한, 그들이 말하는 뉴삼성을 위한 과감한 결정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건희 전 회장을 보면은 취임하고 6년 뒤에 신경영 발표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일정 6년 동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샅샅이 기업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옆에 글로벌도 보고. 근데 이재용 회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재판도 많았고, 뭐, 대외적인 이제 이슈도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건은 달랐는데, 이제 어쨌든 이재용 회장도 해야 해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좀 봐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당장.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본인의 경영 스타일을 찾아야 된답니다. 본인의 경영 스타일. 네. 지금 보시면 이재용 회장의 측근에 있는 많은 임원들은 대부분이 네.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이 사법리스크라는 그래서 저는 이 사법리스크가 네. 참 너무 안타깝다. 네. 같은 시기에 2019년, 18년, 19년도에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나 LG 구광모 회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경영권 승계를 받았는데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특히 현대차 그룹은 정의선 회장 경영 스타일을 완전히 구축해서 그렇죠. 새로운 기업이 됐죠. 그게 그 텀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딱 2년 걸렸습니다. 2년 정도. 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수석 부회장이 된 2019년 가을에 네. 그해 겨울부터 인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윤여철 부회장 빼고는 다 바꿔놨거든요. 윤여철 부회장은 그렇죠. 네. 노사 문제 때문에 그 유임을 시켜놨는데 그분도 2년 만에 2년 후에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포티두닷컴의 서 사장을 이제 때리면서 완전히 이제 기업을 바꾸는 상태고 구광모 회장도 거의 한 3년 걸렸죠. 왜냐하면 군부회장이 나갈 때까지 거의 그렇죠. 3년 다 네. 걸렸으니까 어떻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었을 때 강력한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타일을 해야지 네. 또 힘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계속 그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은 이제 그거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원래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원래 삼성이 잘하던 걸 원래 빨리 잘하던 거.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인사 조직을 네. 자기만 스타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측근분들은 대부분 아버지 이근 회장 때 참모들이 다 그대로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올드하십니다. 네. 이분들은 먼저 바꿔놓고 자기만 스타일을 만들고 그리고 길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급선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어쨌든 HBM인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근데 HBM,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좀 뭐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6세대 HBM이 되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되게 재밌게 가요. 이게 5세대가 베이스 기반이 원B고 6세대 원C예요. 네. 원C인데 이제 그 선폭이 더 미세해지는 거죠. 선폭이 미세해지면 수율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수율이 막 떨어져요. 네. 당연하겠죠.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6세대도 수율이 이미 검증된 원B에다가 12단만 올려서 6세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양산 수율이 좋죠. 네. 위험 요소를 조금 그렇죠. 약화시킨 거네요. 근데 삼성전자는 뭘 택했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원B 5세대는 이미 뒤처졌기 때문에 포기하고 원C 바로 가자 해서 6세대를 하는데 수율이 안 좋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설계부터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아주 디테일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CFO가 경영을 하는 스타일과 엔지니어가 경영을 하는 스타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CFO는 이런 식이에요. 아니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기억나는 회사 하나 있잖아요. EV 네. 하고 있는 좋은 장비 우리가 사줬는데 왜 못 만들어내? 이게 이제 CFO들의 이야기고 엔지니어들의 생각은 기술은 손끝에서 그렇죠. 나오는 것에 대한 그 이기적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후자를 선택했고 네. 삼성전자는 전자에 아직 스타일이 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빨리 중지를 해줘야 되느냐? 오너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거를 봐도 아버지 때를 보면은 오너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10년이 못했다라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결정할 시기가 놓쳤다. 그래서 과거를 한번 빗대 보니까 예전에 이병철 성대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결정할 때도 본인이 했고 또 그 다음에 86년에 기흥에 3라인 착공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렇고 그건 웨이퍼 그렇죠. 네. 그리고 웨이퍼 사이즈도 갑자기 6에서 8로 옮기고 이런 것도 사실 오너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재용 회장도 이 못지않은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휴대전화도 있고 HBM도 있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성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네. 아버지와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와는 또 아버지는 그때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막 이런 정도로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진짜 이제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우선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용기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뭐 인사 부분은 접근들을 어쨌든 나름대로 조정을 하려면 아픔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그동안 자기가 없는 시간 동안 지켜준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예.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SK 하이닉스 사실 많이 갔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기술진들에 대한 우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가 선대 이건희 회장 때처럼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이 글로벌에서 포지션 자체가 우리는 우수한 제조 기술과 R&D와 제조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세계에서 네. 좋은 디바이스를 만드는 프로바이더로 남을 거냐 아니면 프로바이드. 네. 구글이나 메타처럼 글로벌 플랫폼 기업처럼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이 마지막 선을 선택을 해놓고 진행을 그렇죠.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방향성을 지정해 주는 게 또 리더의 역할이죠. 그렇기도 하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투자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투자자들도 아직까지 안개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뭐 이야기하면 네. HB의 문제 양산인데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의 얘기는 아무도 못 합니다. 예. 파운드리 어떻게 할 거야? 사업 구조는 어떻게 할 거야? 현재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사업 형태가요. 네. 그 20에서 25년째 동일합니다. 제가 25년 전이면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인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삼성전자에서 리크루트를 와가지고 사업부를 설명하는데 그 사업 구조가 그때가 반도체, 네. 메모리 시스템 LSI 그리고 가전, 핸드폰 이 네 개 사업부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바뀐 거 빼고는 어떤 1등 기업도 같은 사업 구조를 20년간 1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걸로 계속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업 구조 혁신이 필요하고요. 네. 이 변해가는 빅테크에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올드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좀 이건 궁금해요. 이 삼성뿐만 아니라 오너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주가라든지 어떤 투자자들의 지금 반영은 잘 되고 있잖아요. 좋은 반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 간다 이런 게 좀 있나요? 텀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3% 정도 올랐잖아요. 그 주가가 이재용 회장의 사브리스크가 불려서 올라간 주가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주가는 트럼프 정부가 H20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주가이냐. 약간의 호재가 되면서 네, 이어진. 그렇죠. 실제로 보면 뭐 우스갯소리로 이재용 회장이 구속 수감 중일 때 주가 더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오너리스크와 주가는 큰 차이가 없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주 심각한 것들은 영향이 있겠지만 삼성전자 정도의 기업이 오너리스크 주가 영향은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어찌 됐든 이게 뭐 인텔이든 소니든 한 나라의 이제 대기업은 나라를 위해서도 건강하게 있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대표님 이제 전문가로 보셨을 때 이제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이런 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도 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한 기업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요. 반도체라는 안보와 맞습니다. 직결되어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무슨 국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전 세계 마비됩니다. 그만큼 안보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개인의 기업으로 보면 안 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기술 리더십을 해가는가에 대해서 리더로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 네. 승사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역할을 단순히 본인의 가족의 뭐 이런 기업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으로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네.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좀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냥 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사브리스크나 이런 걸로 치부하는 거는 이제는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삼성전자의 구조면 저는 그렇게 수명이 길다 보지 않습니다. 인텔을 네.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리더로서의 어떤 청사진을 빨리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좀 많은 생각을 남게 하는 것 같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